아들만 챙기던 할머니의 뒤늦은 후회와 사이다 반전 이야기예요. 구독은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지방 가득 기름진 전 냄새와 소고기 무국 끓는 구수한 향이 들어찼지만 영자 씨의 마음은 왠지 모를 서늘함으로 가득했다. 굽은 허리를 두드려가며 하루 종일 생선전과 고기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과일을 닦았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시장통에서 생선 비린내를 훈장처럼 달고 살았던 30년. 세월만큼이나 굵고 투박하게 변해 있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두 아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째로 도려내어 자식들에게 먹였다. 생선 대가리만 씹으면서도 아들들의 입에 들어가는 살점이 아깝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 남편의 제삿날을 맞이한 영자 씨의 눈에 비친 것일 풍경은 그 모든 희생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었다. 제사가 시작되기도 전 거실에 모여 앉은 장남과 차남의 눈에는 죽은 아버지에 대한 예우나 그리움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의 시선은 오로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늙은 어미의 주머니 속에 남은 마지막 전세금 한 푼을 어떻게 빼낼 것인가에 고정되어 있었다. 장남은 제사가 채 시작되기도 전부터 술잔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포문을 열었다. 엄마, 내 말 좀 들어봐요. 이번 달 카드값에 사업 이자까지 밀리면 나 진짜 길바닥이야. 엄마 빌라 전세금 그거 지금 빼서 나 좀 살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 망하면 엄마는 누구랑 살 건데? 그 말에 차남이 질세라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형만 힘들어? 나도 애들 학원비가 3달째 밀렸어. 엄마는 왜 늘 장남만 챙겨? 나 고등학교만 졸업시키고 형은 대학까지 보냈을 때부터 알아봤어. 엄마, 그 전세금 반씩 딱 나눠줘요. 엄마는 어차피 우리 중 한 명 집에서 살면 되잖아. 빈방 하나 내주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영자 씨는 대답 대신 묵묵히 젓가락을 들어 식은 나물을 입에 넣었다. 30년 넘게 자식들의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왔건만 돌아온 건 어차피 우리 집에 얹혀 살 노인이라는 낙인이었다. 며느리들은 한술 더 떠 옆에서 부채질을 시작했다. 어머니, 요즘 세상에 전세금 쥐고 있어봐야 뭐해요. 저희가 모실 때 효도할 기회를 주세요. 어차피 나이 들면 관리도 안 되잖아요. 가식적인 웃음 뒤에 숨겨진 그들의 검은 속내를 영자 씨는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건 효도가 아니라 늙은 어미를 고려장하기 전 마지막으로 털어낼 수 있는 돈줄을 확보하려는 하이에나들의 몸짓이었다. 제사상은 어느새 자식들의 탐욕으로 얼룩진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조상님 앞에 예의를 차리기는커녕 서로 더 많은 돈을 가져가겠다며 삿대질이 오가고 고성이 터져나왔다. 영자 씨는 가만히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남편은 무능했지만 선했던 눈매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영자 씨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지켜온 가정이 사실은 모래성보다도 허약했다는 것을. 아들들에게는 어머니라는 존재는 이제 낡고 쓸모없는 그러나 아직은 몇 푼의 돈을 짜낼 수 있는 젖소에 불과했다. 니들 정말 이 애미 전세금이 그렇게 탐이 나니? 영자 씨가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묻자 큰아들은 기다렸다는 듯 쏘아붙였다. 탐이 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쓰자는 거죠. 엄마 혼자 그 넓은 빌라에 있어서 뭐해요? 우리가 모시겠다는데. 왜 고집을 피워요? 둘째 아들 역시 거들었다. 엄마가 돈을 쥐고 있으니까 자꾸 우리가 형제끼리 싸우는 거 아냐? 그냥 오늘 확실하게 결판내요. 영자 씨의 심장 속에서 평생 겪어본 적 없는 차갑고 날카로운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던 지난 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시장 바닥에 앉아 얼어붙은 손을 비벼가며 팔았던 생선들. 아들들 과외비 마련을 위해 남몰래 식당 파출부 일을 하며 얻은 무릎 통증. 그 모든 것이 오늘 밤 자식들의 폭언 속에서 산산조각 났다. 영자 씨는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식탁 아래로 주먹바람을 쥐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오늘 이 제삿날이 자신이 영자 씨로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날이 될 것임을.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들들은 여전히 전세금 분배를 두고 서로의 멱살을 잡으려 하고 있었다. 며느리들은 자기 자식들의 교육비와 아파트 대출금을 운운하며 시어머니의 전세금을 공중분해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영자 씨는 부엌 한 구석에서 찬물을 한 컵 마시며 뜨거워진 가슴을 가라앉혔다. 그래, 너희 눈에는 내가 평생 식은 찬밥으로 보였겠지. 하지만 그 찬밥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리고 그 밥이 목구멍에 걸리면 얼마나 아픈지 이제는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영자 씨의 눈에서 슬픔은 사라지고 얼음처럼 서늘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자식들은 밖에서 여전히 엄마 생각 다 했어요? 라며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 소음은 이제 그녀에게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았다. 그것은 다가올 복수를 재촉하는 신호탄일 뿐이었다. 안방 문 밖에서 들려오는 아들들의 고성은 그칠 줄을 몰랐다. 낡은 목조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영자 씨는 침대에 걸터 앉아 자신의 거친 손등을 내려다보았다. 거실에서는 이제 전세금 분배를 넘어 누가 어미를 떠맡을 것인가를 두고 추악한 경매가 벌어지고 있었다. 형, 솔직히 말해서 형네 집이 더 넓잖아. 엄마가 형네 안방 쓰면 딱이네. 대신 전세금에서 형이 좀 더 가져가든지. 둘째의 목소리에는 어미를 모시는 것이 마치 유통기한이 지난 재고 상품을 처리하는 듯한 귀찮음이 묻어났다. 그러자 큰아들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우리 집은 애들이 고3이야. 공부하는 집구석에 노인네 있으면 애들 집중 깨지는 거 몰라? 그리고 엄마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잖아. 지난번엔 가스불도 안 끄고 나갔다며? 그거 다 병이야, 병. 그 말은 영자 씨의 심장에 날카로운 유리 파편처럼 박혔다. 짐. 아들들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영자 씨가 평생 일궈온 삶의 자부심을 단숨에 쓰레기통으로 처박았다. 시장통에서 생선 비린내를 온몸에 묻히며 그들의 학비와 집값을 대기 위해 굽신거렸던 세월이 이제는 애지. 공부 방해하는 노인네이자 불안한 치매 환자라는 꼬리표로 돌아온 것이다. 그때였다. 거실 구석에서 묵묵히 제사 그릇을 치우던 막내딸 정희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뛰쳐나왔다. 정희는 영자 씨에게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다. 오빠들 대학 보낸다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들어가 한 달 월급을 고스란히 오빠들 과외비와 하숙비로 보냈던 아이. 제 옷 한 벌 제때 사입지 못하면서도 엄마, 오빠들 성공하면 우리도 잘 살겠지? 라며 웃던 순진한 딸이었다. 오빠들, 정말 사람이 어떻게 그래? 엄마가 오빠들 어떻게 키웠는데? 요양원이라니 그게 자식이 할 소리야? 정희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그러자 둘째가 코방귀를 뀌며 정희를 쏘아보았다. 야, 정희 너는 가만히 있어. 계집애가 공부도 못하고 시집가서 잘 살지도 못하는 게 어디서 훈수야. 내가 엄마 모실 거 아니면 입 닥치고 설거든지 해. 내가 모실 거야. 오빠들이 엄마 짐 취급하면 내가 우리 집으로 모셔갈 거라고. 정희의 외침에 거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그 정적을 깬 것은 큰아들의 비릿한 웃음이었다. 너네 집? 그 곰팡이 피는 지하 단칸방 월세방에 엄마까지 얹혀 살게 하겠다고? 그게 효도냐, 고문이지? 엄마 잘 생각해요. 정인에 가서 고생하다 죽을지 아니면 깔끔하게 전세금 내놓고 시설 좋은 요양원 가서 대접받고 살지. 우리가 다 엄마 생각해서 하는 소리야. 영자 씨는 안방 문고리를 잡은 채 부르르 떨었다. 며느리들은 한술 더 떠 어머니, 요즘 요양원은 호텔 같아요. 거기 가면 친구들도 많고 얼마나 좋은데요. 괜히 자식들 고생시키지 마시고 저희 말 들으세요라며 쐐기를 박았다. 결국 참다 못한 정희가 오빠들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장남의 거친 손길에 밀려 거실 바닥에 힘없이 나뒹굴었다. 정희의 비명과 함께
바닥에 놓여있던 빈 술병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안방 문이 벌컥 열렸다. 영자 씨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평소의 인자함 대신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는 정희를 본 영자 씨는 천천히 걸어가 딸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자식들을 한 명씩 차갑게 훑어보았다. 그래. 니들 눈에는 내가 평생 찬밥으로 보였겠지. 식으면 버려도 되고 배고플 때나 대충 때우는 그런 존재. 영자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실 전체를 압도할 만큼 단호했다.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우리가 다 엄마 노후 걱정돼서. 장남이 웅얼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걱정? 아니, 니들은 내 돈이 걱정되는 거겠지. 알았다. 니들 뜻이 그렇다면 내 내일 당장 집 내놓으마. 그리고 요양원이든 어디든 갈 테니 다들 나가라. 오늘은 더 이상 니들 꼴 보기 싫구나. 영자 씨의 폭탄 선언에 아들들의 눈에 생기가 돌았다. 진짜죠, 엄마? 역시 엄마밖에 없어. 그럼 전세금 나오면 바로 연락 줘요. 그들은 어미의 슬픔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승전보를 울리며 서둘러 짐을 챙겨 나갔다. 며느리들은 어머니, 내일 전화드릴게요. 라며 가식적인 인사를 남기고 사라졌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 깨진 술병 조각과 엎어진 제사 음식이 널브러진 거실에 영자 씨와 정희만 남았다. 정희는 엄마의 손을 잡고 펑펑 울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능력이 없어서 오빠들한테 이런 소리나 듣게 하고. 엄마,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고기 반찬은 못 해줘도 엄마 밥 굶기지는 않을게. 영자 씨는 정희의 거친 손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정희야, 울지 마라. 이 애미가 바보인 줄 아니? 저놈들한테는 내가 찬밥일지 몰라도 너한테는 따뜻한 솥밥이 되어주마. 영자 씨는 정희를 집으로 돌려보낸 뒤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낡은 벽장 밑바닥, 장판을 들추어 그곳에 숨겨진 낡은 가죽 가방을 꺼냈다. 그 안에는 아들들은 존재조차 모르는 돌아가신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어느 시골 땅의 보상금 통장이 들어 있었다. 30억. 최근 재개발 확정으로 찍힌 그 숫자가 영자 씨의 눈앞에서 차갑게 빛났다. 영자 씨는 가방을 닫으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그래, 니들 말대로 내가 치매 연기라도 좀 해줘야겠다. 그래야 니들 본색을 밑바닥까지 다 보지 않겠니? 다음 날 아침 영자 씨의 빌라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야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영자 씨는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수십 년간 생선 괴짝을 나르고 자식 뒷바라지에 굽어버린 등 깊게 팬주름 골마다 서린 회한들이 보였다. 그녀는 화장대 구석에 놓인 낡은 루즈를 꺼내 입술에 살짝 발랐다가 이내 손등으로 번지게 문질렀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일부러 헝클어뜨렸다. 그래, 니들이 원하는 게 이런 거지? 돈 없고 정신 나간 노인네. 영자 씨의 눈빛이 순식간에 흐릿해졌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그녀는 거실 한복판에 멍하니 앉아 벽시계의 추만 바라보기 시작했다. 오전 10시가 넘자 전세금 향배가 궁금해 안달이 난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이미 부동산 매물 접수 확인서와 요양원 입소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그들을 맞이한 것은 정갈한 아침상이 아니라 거실 바닥에 흩뿌려진 쌀알과 그 한가운데서 멍하니 노래를 흥얼거리는 영자 씨였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왜 쌀을 다 쏟아놨어? 큰아들이 질색하며 소리를 질렀다. 영자 씨는 아들을 보지도 않은 채 손가락으로 쌀알을 세며 중얼거렸다. 하나, 둘, 우리 강아지 밥 줘야지. 여보, 고등어 좀 구워와요. 애들 학교 갈 시간이야. 두 아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형, 이거 진짜 치매 아니야? 어제 제삿날 충격받아서 확 가버린 것 같은데? 둘째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귀찮은 일이 터졌다는 짜증이 앞섰다.
그들은 영자 씨를 방치한 채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장롱 밑, 싱크대 성고, 침대 매트리스 사이.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영자 씨의 인감 도장과 통장이었다. 영자 씨는 벽에 기댄 채 그들의 탐욕스러운 몸짓을 흐릿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속이 뒤집히고 구역질이 났지만 그녀는 침을 흘리는 척하며 웅얼거림을 멈추지 않았다. 돈이 어디 갔나? 홀라당 다 타버렸네. 불이야, 불. 영자 씨의 갑작스러운 고함에 큰아들이 달려와 그녀의 어깨를 흔들었다. 엄마, 정신 좀 차려봐. 통장 어디 있어? 전세금 담보 대출 받으려면 인감이 있어야 한다고. 영자 씨는 아들의 손을 쓱 뿌리치며 해벌쭉 웃었다. 인감? 그거 어제 찌개에 넣고 끓였는데. 맛있더라. 뜨끈하니. 아오, 진짜 미치겠네. 큰아들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거실 바닥을 찼다. 형, 일단 이 노인네 요양원부터 쳐넣자. 정신없을 때 지장 찍게 하는 게 빠르겠어. 전세금 나오면 반띵하는 거 잊지 말고. 아들들이 요양원 서류를 챙겨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리자 영자 씨는 서서히 초점을 되찾았다. 그녀의 눈에 서린 서늘한 증오가 거실의 온도를 낮추는 듯했다. 그녀는 화장실로 들어가 입가에 묻은 침을 닦아내고 숨겨두었던 낡은 가죽 가방을 다시 꺼냈다. 그 안에는 아들들은 꿈에도 모르는 30억 보상금, 통장과 함께 시골 땅 집원이 적힌 낡은 서류가 들어 있었다. 남편이 죽기 전 이거라도 쥐고 있어야 하니. 목숨줄이 붙어 있을 거다라며 건넸던 당시엔 쳐다보지도 않던 돌밭이었다. 그런데 그 돌밭이 신도시의 중심 상업지로 편입되면서 영자 씨는 하룻밤 사이에 아들들은 평생 구경도 못할 거부가 된 것이었다. 영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막내딸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희야, 지금 당장 짐 싸서 우리 집 앞으로 와라. 택시 타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1시간 뒤 영자 씨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달려온 정희의 손을 잡았다. 정희는 엄마의 멀쩡한 눈빛을 보고 어안이 벙벙해졌다. 엄마, 치매라며. 오빠들이 요양원 보낸다고 난리인데. 정희야, 잘 들어라. 이 애미는 이제 죽었다. 아니, 저놈들한테는 죽은 거나 다름없어. 영자 씨는 정희의 손에 30억이 찍힌 통장을 쥐어주었다. 정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영의 개수를 세던 정희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이게 다 뭐예요, 엄마? 네가 내 딸이라서 평생 고생만 했지. 오빠들 뒷바라지에 구박에. 이제 이 애미가 다 갚아주마. 이 돈으로 제일 좋은 아파트 사고 너 하고 싶은 공부 다 해라. 그리고 이 애미 화려하게 외출하는 거 옆에서 지켜봐다오. 영자 씨는 정희와 함께 낡은 빌라의 현관문을 나섰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아들들이 요양원 입소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전화로 실랑이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영자 씨는 미련 없이 열쇠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녀는 정희와 함께 강남의 한 프라이빗 자산관리 센터로 향했다. 낡은 몸빼 바지와 다 떨어진 신발을 신은 할머니가 들어오자 직원들이 당황했지만 영자 씨가 내민 통장의 잔고를 확인한 센터장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달려 나와 고개를 숙였다. 사모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영자 씨는 비로소 소파 깊숙이 몸을 묻고 우아하게 다리를 꼬았다. 그녀의 입가에 핀 미소는 30년 세월의 한을 녹여낼 만큼 진하고 독했다. 내 이름으로 된 건물 하나 알아봐주게. 그리고 내 딸 정희, 이 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옷이랑 차도 준비해주고. 영자 씨가 빌라를 떠난 지 정확히 1년이 흘렀다. 그 사이 아들들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엄마의 전세금 2억 원을 억지로 빼내어 반씩 나눠 가졌을 때만 해도 그들은 세상을 다 얻은 줄 알았다. 큰아들은 그 돈을 종잣돈 삼아 무리하게 가상화폐와 주식에 손을 댔고 둘째는 형에게 질세라 외제차를 뽑고 유흥비로 탕진했다.
하지만 탐욕으로 쌓은 성은 모래성보다 허망했다. 투자 실패와 빚 독촉에 시달리던 그들은 결국 살던 집마저 경매로 넘기고 길바닥으로 나앉았다. 형, 엄마가 숨겨둔 비상금이 분명히 더 있을 거야. 치매 걸린 척하면서 어디다 숨겼을지 몰라. 둘째의 말에 큰아들은 눈이 뒤집혀 행방불명된 영자 씨를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은 쌀알을 세며 헛소리를 하던 초라한 노인이었다. 그런데 흥신소를 통해 들려온 소식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엄마가 서울 강남 한복판 번듯한 신축 빌딩의 실소유주라는 소문이었다. 말도 안 돼. 우리 엄마가 강남 빌딩 주인이라고? 두 아들은 반신반의하며 그 빌딩 앞으로 달려갔다. 유리창이 번쩍이는 세련된 5층 건물 입구에는 정의 장학재단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다. 그들이 입구를 서성이던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건물 앞에 멈춰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수행비서가 뒷좌석 문을 열자 기품 넘치는 초로의 여인이 우아하게 발을 내디뎠다. 세련된 실크 수트에 은은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화사하게 드라이된 머리. 아들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1년 전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를 풍기며 애들 밥 줘야지라고 중얼거리던 그 찬밥 할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하고 눈부신 회장님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 곁에는 세련된 커리어 우먼으로 변신한 막내딸 정희가 서류 가방을 든 채 엄마를 보필하고 있었다. 엄마, 진짜 엄마야? 큰아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영자 씨의 발치를 붙잡았다. 둘째 역시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우리 죽게 생겼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잠도 못 잔다고요. 엄마 돈 많다면서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영자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발밑에 엎드린 아들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예전의 자애로움이나 망설임 따위는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았다. 영자 씨는 우아하게 선글라스를 벗으며 낮게 은조렸다. 니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제삿날 내 전세금 탐내며 이 애미를 요양원에 쳐넣으려던 놈들이 이제 와서 엄마 소리가 나오니? 엄마, 그때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엄마 아들이잖아요. 큰아들이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애걸했다. 영자 씨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옆에 선 정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 빌딩 주인은 내가 아니라 정희다. 니들이 짐이라며 내버린 이 애미를 정희는 자기 월세방 단칸방으로 모셔가서 지극정성으로 돌봤어. 그래서 내가 가진 30억 전부 정희 이름으로 돌려줬다. 아들들의 안색이 흙빛으로 변했다. 30억이라는 액수에 그들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흔들렸다. 30억이라니. 엄마, 어떻게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상해? 영자 씨의 목소리가 서리발처럼 날카로워졌다. 제삿밥 차릴 정성도 없던 놈들이 내 돈 먹을 입은 있니? 니들 눈에는 내가 평생 식은 찬밥으로 보였겠지만 이제 그 찬밥이 니들 목구멍에 걸려 평생을 괴롭히는 가시가 될 거다. 정희야, 들어가자. 더러운 거 묻겠다. 영자 씨는 뒤늦게 울부짖으며 매달리는 아들들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쳤다.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아들들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빌딩 숲 사이로 흩어졌다. 영자 씨는 정희와 함께 빌딩 꼭대기층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엄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오빠들 저러다 진짜 큰일 날까봐 걱정돼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묻자 영자 씨는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걱정 마라. 저놈들은 고생 좀 해봐야 정신을 차릴 게다. 그리고 이제 내 인생에서 엄마라는 이름으로 희생하는 건 끝났다. 이제는 김영자로 살 거야. 영자 씨는 정희와 함께 미리 예약해둔 세계 일주 크루즈 티켓을 꺼내보았다. 평생 시장통에서 생선 비늘과 싸우느라 바다 구경 한번 제대로 못했던 그녀였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푸른 바다와 화려한 노을, 그리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자유가 기다리고 있었다. 영자 씨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찬밥인 줄 알았던 자신의 인생이 사실은 가장 뜨거운 가마솥밥이었음을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